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 1회 네 번째 시간이고요. 61번 문제부터 이어서 좀 풀어볼게요. 자, 61번은 신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신탁의 개념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고, 수탁자가 돈을 받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수자 생각을 하고 했죠. 그러니까 위탁자가 재산을 갖고 있다가 맡기는 자가 위탁자고요.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아갖고 운용, 보관, 처분을 해서 나와 있는 이익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수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개념을 기본으로 넣고 61번 봐볼게요. 자,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신탁 재산은 물상대 위성을 갖는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탁 재산의 물상대 위성이라는 게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3번하고도 조금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이긴 하는데요. 보기 3번하고 신탁 재산이라는 게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원래 소유주는 위탁자였었지만 얘가 수탁자에게 딱 넘어가는 순간 신탁 재산은 수탁자에게 가면서 위탁자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탁자에게 외부적인 어떤 채권이나 채무가 생겼을 때 요것에 대해 요 신탁 재산에 대해서 이 외부의 채권자들이 이거 갖고 와 내가 가져갈게 이걸 할 수가 없는 게 신탁 재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신탁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이죠. 채무를 엄청나게 지어놓고 본인의 재산을 신탁 걸어갖고 넘기는 거죠. 이제 이럴 때는 당연히 법적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권리 순위가 먼저냐에 따라서 신탁에 맡겨졌어도 외부 채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런 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신탁 재산은 위탁자하고 분리되어지고요. 이때 수탁자가 운영에서 나와 있는 수익을 지급하는 그 이익은 수익자의 권한으로 전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이 어리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재산의 일부를 신탁으로 빼서 자녀들의 그 미래를 준비해 준다면 기업을 하다 기업이 도산되거나 문제가 생겼어도 이 신탁 재산을 지켜낼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한 안전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신탁 재산은 물상대 위성을 갖고요. 두 번째, 신탁의 설정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 명의의 재산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신탁 재산은 위탁자의 채권자에 의해 강제 집행될 수가 없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4번,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는 구분 관리를 또 해줘야죠. 그래서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보통 수탁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탁자산이랑 은행이 갖고 있는 고유 재산을 같은 그 자산에 운용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넘겨줘야 된다고요. 구분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요. 수익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61번에는 정답이 3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까다로운 내용들은 아니고 대신에 신탁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두세요. 왜? 모든 금융상품에는 신탁이라는 구조가 다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구조화 금융상품들 또는 집합투자증권에서는 신탁의 개념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내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과 실제로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62번 증권분석 기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인수 업무, 모집 사무, 매출, 주선 업무를 수행하는 자, 증권분석 기관이 될 수 있고요. 2번에 신용평가업자, 4번에 채권평가회사, 요 1번, 2번, 3번은 증권분석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있는 감정평가회사는 증권분석기관으로 볼 수가 없죠. 이제 감정평가라는 건 증권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산들을 다 취급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62번의 정답은 3번 감정평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은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문제들인데 실제로 투혼사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은요. 문제들이 이렇게 단답형 형태로 나와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보통 신용평가업자는 기준이 뭐고 채권평가회사를 만들려면은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를 계속 하다가 시험장 딱 들어가 버리면 완전 허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일단 첫 번째로 이 멘탈이 우리가 나간다고 하죠. 보통 시험장 가시면.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상당히 데미지를 먹고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맞죠? 그러다가 보면 또 어떤 이야기로 연결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하다가 보면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라인을 갖고 뼈대를 갖고 이야기를 쫙 이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런 조금 사이드적인 이야기는 배제해야죠. 그런 얘기까지 다 하다 보면 집중도가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드라마가 1시간짜리인데 이거 10분으로 요약해서 요약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굵직굵직한 사건이랑 주인공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10분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이제 50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50분 중에서도 저기 구석에 한마디 던졌던 게 나와버리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왜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도 하고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 편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또 저희가 만든 이 기출 동형 모의고사의 그 목적이기도 하고요. 얘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요. 이 자격, 이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시험을 학습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학습을 꼼꼼하게 하신 분들은 2번을 안 봤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학습이 조금 많이 안 되신 분들 중에서 영상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거 한번 가봤더니 상당히 흡사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 출제 유형과 상당히 유사한 편이에요. 그것도 최근 기출 트렌드의 반영이 최근 한 2, 3개의 트렌드의 반영들이요. 엄청 많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정답이나 오답, 특히 이 지문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요. 뭐 특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문제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출 동형 모의고사는 아무 말 그대로 기출의 최신 트렌드를 다 반영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학습을 하실 때 조금 힘을 실어서 공부를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야, 이런 건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와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건 출제가 안 되겠지라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반복적으로 풀어서 이 복이랑 정답을 같이 묶어갖고 외우는 것들도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뭐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그 약장사가 약 파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시험 문제 출제율하고요. 매우 그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아주 간단한 설명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자체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계속 이어서 그러면 63번 풀어볼게요. 네. 자, 계속해서 보기는 증권 유통시장 공시제도에 대한 이야기네요. 빈칸에 들어갈 오를 내용으로 모두 묶인 것은 자, 사업 보고서는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반기 보고서와 분기 보고서. 그렇죠? 분기 보고서는 반기 및 분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렇죠? 어디에다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 이 2군데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에 9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고 반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는 반기, 분기가 종료된 이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90일 45일 금융위원회 2번이 정답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제 뭐 공시제도에 대한 내용들이어서 말 그대로 재무제표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언제까지 제출해야지 제출 의무 기간이 있고 기간을 정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기간들은 한 번 정도는 다 체크해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됐죠? 네, 그래서 63번에는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64번 투자 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된다. 자, 요것도 아주 약간의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용어를 먼저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아까 저희가 신탁이라는 걸 학습을 했죠. 아까 문제에서 신탁은 위탁자가 자산을 이전시키면 이를 수탁자가 운영, 뭐 관리, 처분 등등등을 해서 나와오는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신탁계약, 신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럼 보면 이 신탁 관계에서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여기 있는 수익자예요. 얘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주식 회사라고 바라보면은요. 주식회사에서의 그렇죠. 얘네들이 주주 같은 거예요. 주주. 그리고 수탁자 내에서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주주들의 동의를 받은 애들이 마치 누구랑 저 이사회하고 상당히 흡사한 애들이 되는 거고. 이해돼요? 위탁자가 우리 그냥 개인들이 모아서 줬다면 개인 투자자, 뭐 기관 투자자 전문이나 기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탁자가 투자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얘가 그쵸 집합투자 증권이 될 수 있어요. 회사형. 아시겠죠? 이 두 가지 개념들을 잘 잡아 두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자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받겠다라는 건 실제로 돈 받을 애들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경우에 보통 이러겠어요? 얘한테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한테 물어봐야죠. 하지만 여기
수탁자 여기에서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수익자에게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니네 좋아지는 거니까 그냥 통보만 해줘도 되는 건데 수익자에게 불리한 사항들은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가 돼요. 지금 설명드렸던 개념에서 신탁이랑 주식회사를 비교하는 표현들까지도 반드시 정확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익자 총회는 주식회사에서 말하는 주주총회예요. 주요 안건이 변화되거나 사업에 대한 그 다각화 또는 어떤 그 미래, 장기 계획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질 때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1. 신탁업자의 변경.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런 신탁 계약이 있어서 이 운영을 하는 이 수탁자를 신탁업자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운영 주체가 바뀌어버리면 이게 수익자가 받아가는 이익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2번. 신탁 계약 기간의 변경. 마찬가지예요. 계약 기간이 원래 1년짜리였는데 10년으로 늘어나 버리면 돈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맞죠? 3번.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나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면 얘네들이 돈을 더 떼가니까 나의 수익이 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당연히 동의 받아야죠. 저걸 만약에 인하하는 경우에는 안 물어봐도 돼요. 왜? 내가 많이 받으니까. 4번. 폐쇄형 투자신탁을 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폐쇄형 투자신탁을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그렇죠?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뀐다는 건 폐쇄형을 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환매가 안 된다는 뜻인데 개방형으로 바꾸겠다는 건 환매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돈 받을 수 있을 때 찾아가는 게 더 좋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의 결의가 전혀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64번의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둬도 좋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런 문제를 풀 때 핵심 포인트는 뭘 기억하라고요? 얘에게 유리하면 안 물어봐도 되고 수익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만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4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네. 자, 계속해서 65.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할 때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법 이런 걸로 이 자산의 가치가 얼마다라는 걸 평가해주는 애들이 아닌 애 고르는 건데 평가회사들은 전부 다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1번에 채권 평가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회계법인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보충적 평가법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이요. 저 회계법인이 제시하는 회계적 평가 방법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법인 가능하고 일반 사무관리에서는 사무관리만 해야죠. 평가를 못하고 4번 신용평가업자. 평가하는 애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땡땡 평가회사 평가업자는 전부 다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 말 안 들어가는데 되는 애는 회계법인이에요. 됐죠? 그러니까는 65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평가회사가 아니라 사무관리만 하는 회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평가 들어가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도 되겠어요? 감정평가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애들은 따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66.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이 아닌 증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 66번에서는요. 우리가 증권이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증권은 아주 크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주식과 채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저희가 좀 드리잖아요. 근데 엄연하게 따지면은요. 주식과 채권뿐만이 아니라 증권은요. 주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증권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예요? 신주, 인수권이나 그렇죠? 전환, 사채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증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식과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66번에서 이야기하는 내부자 거래 규제죠.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금지 행위. 그래서 규제하는 그 대상들은 증권들 중에서도 이런 주식으로 전환이 되거나 채권의 형태들에서 채권이 아닌 주식으로 거래 전환되어질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뭐가 되어질 수 있다? 내부자 거래 규제 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요. 채권은 상관이 없어요. 만기까지 기다리면 원금을 받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볼게요. 1번.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채권이니까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하지만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규제 대상이에요. 2번. 상장법인이 발행한 수익증권. 수익증권은 말 그대로 뭐만 얻는 거예요? 수익만 얻는 거예요. 채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3번.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을 예탁한 증권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증권 주식의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번 상장법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것으로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도 지금은 채권으로 보이지만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66번의 규제 대상이 아닌 증권은 2번에 있는 수익증권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채무증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채권의 영향이 강한 애들이에요. 이자만 받거나 채무에 대한 권리만 갖고 있는 애들. 아시겠죠? 즉 약정 이자만 받고 끝나버리면 이런 애들은 내부자 거래 규제행위 대상이 아니에요. 채권이니까. 하지만 주식의 성격이 결합되어진 채권들은 전부 다 주식과 동등한 위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의 금지, 제한을 받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증권을 학습을 할 때 뭐 채무증권, 땡땡땡 증권 다 끝나는데 걔네들도 크게 구분을 하면 주식의 그 형태, 주식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주식의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번 더 구분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6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한 번 정도는 더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릴게요. 네. 자, 계속해서 67.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투자 권유 전에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 투자 경험, 재산 상황과 같은 정보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죠. 우리 이거 노유역 커스터머에서도 한번 봤어요. 오면은 이 투자 권유를 할지,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지를 먼저 물어야 돼요. 이 얘기는 투자할지 말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파악해야 된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2번 금융투자회사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자 정보를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 관리해야 되죠. 맞고요. 3번 금융투자회사는 일반 투자자와 파생상품 등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판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까다로워져요. 왜? 파생상품 자체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는 규제가 훨씬 더 까다로워요. 이어서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 투자자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할 필요는 없다? 아니라고요.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내가 먼저 말 안 했는데 고객이 먼저 와서 찾은 거란 소린 건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파생상품을 일반 투자자와 계약 체결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권유 유무와 상관없이 뭐 면담이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 오답, 4번 금융투자회사는 부적합 투자자 및 투자 권유를 투자 권유 불원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 실적을 협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된다.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부적합자 또는 투자 권유 불원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 실적들을 공지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꼭 기억 좀 하세요. 일반 투자자가 파생상품을 취급할 때는요. 여러 가지로 아무튼 간에 복잡하고 규제도 많고 해야 될 일들은 무조건 거의 다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외사항으로 빠지는 건 거의 없어요. 일반 투자자는 특히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 3번. 네. 자, 계속해서 68.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인 물품이나 식사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3만 원 이하인 물품이나 식사는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으니까 받아도 된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68번에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대한 내용들은 고객들에게 특정 금액 이상을 받아버리면 이 금액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어떤 정상적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거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세요. 2번 재산상 이익의 제공 한도 규제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자율성 보장을 위해 폐지되었지만 파생상품은 내재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규제를 위지하고 있다. 이것도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파생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 계속 3번 금융투자회사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혹은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나 내용,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1년 이상 기록 보관해야 되는 게 아니라 5년까지 기록 보관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사항들은 조금 나중에 분쟁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끝내는 게 아니라 5년까지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이 오답이고요. 계속 4번 금융투자회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절대 받을 수 없다가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대신에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이사회의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과 적정성 검사 결과를 매년 보고해야 된다. 이거니까 왜 금융투자회사가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넘어가면 해야 될까요? 대리인 비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전주들과 얘를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자들이 이익을 취해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리인 비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주의 가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운영진 자익신의 배를 불리는 이런 것들이 대리인 비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이 넘어가 버리면 과연 이 정도 금액을 제공하는 게 적합할까 안 할까 판단 한 번 더 물어볼 때 누구한테? 이사회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 돈이 배당을 나갈 때 얘들이 손해볼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년이 아니라 5년이 된다. 파악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69 금융투자 전문 인력에 대한 제재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제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재 사항이네요. 1.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 사항이죠. 그렇죠? 2번 업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사유로 인해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죠? 업무하다가 어쩔 수 없이 못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제재 사항이 되지 않아요. 2번이 오답이네요. 3번 협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렇죠? 이런 투자자산 운용사 이런 자격시험 보다가 부정행위 저지르면은 제재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4번 금융투자 전문 인력의 자격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남의 자격증 갖다가 이거 회사 운영하거나 잃어버리면 불법 행위들 되겠죠.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2번 업무와 관련된 일로 인하여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은요 다음에 이수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재 사항이 되지 않는다. 확인 한번 해두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여기 방금 이제 69번까지 하면은요, 이제 협회 규정이나 윤리 법규에 대한 문제들 다 끝나고 70번 문제부터 주식 운용 전략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파트가 파트인 만큼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가장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까다로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설명을 천천히 들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70번. 전략적 자산 배분의 실행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전략적 자산 배분은요. 큰 틀에서 가는 운영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를 보고 내려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탑다운 방식, 하향식 방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시장 전체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처음에 정해놓은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 된다. 한번 봐볼게요. 1번. 투자자의 투자 목적 및 투자 제약 조건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집단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큰 틀을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산의 종류별 기대 수익, 위험 상관관계를 추정을 하면 그 다음에 하위 관계를 보는 거고 마지막에 그 중에서 가장 상관관계가 낮아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최적 자산 구성을 선택하네요.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그렇죠? 2번은 보면 지금 자산 종류별 기대 수익, 위험 상관관계 추정과 자산 집단의 선택이 지금 바뀌었죠. 자산 집단을 먼저 골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 집단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수많은 자산이 들어가 있는 이 바구니예요. 이 안에서 얘네들을 빼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전체 시장이라고 보고 요 하나하나가 개별 자산이 된다고요.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건 시장 상황을 먼저 보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상승장에 올라가 있다면 이 중에서 뭐를 골라도 이 주식들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고르되 그냥 막 고르는 게 아니라 개별 자산 간의 상관 관계를 통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은 보장을 받고 이 자산들이 갖고 있는 위험은 낮추겠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잖아요. 전략적 자산 배분과 가장 밀접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지금 1번에 있는 프로세스 있잖아요. 얘가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 2번 틀렸고요. 뭐 3번, 4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최적 자산 구성이 너무 먼저 들어왔고 여기에는 이 자산 집단을 먼저 갈 게 아니라 투자자의 목적, 투자 제약 조건 파악은 이건 무조건 최우선순위죠. 왜냐하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원하는지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70번 문제에서는 전략적 자산 배분의 실행 과정을 물어봤지만요. 어떻게 알아두시면 되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 71번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모두 묶인 것은, 자, 이제 71번에서 말하는 전술적 자산 배분은 전략적 자산 배분과 함께 가야 되는 자산 배분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방금 70번에 나왔던 전략적 자산 배분이 큰 틀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다면 그 구축된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자산들이 또는 시장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수익률의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 수익률의 변동을 내가 보고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축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마켓 타이밍이라던가 또는 테마를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가는 게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이 되겠네요. 됐죠? 자, 볼게요. 기억. 시장 변화 방향을 예상하여 일정 주기마다 자산 구성을 변경하는 적극적 투자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은 액티브 전략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 니은 저평가 자산 매수, 고평가 자산을 매도하는 역투자 전략의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전략이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얘를 역투자 전략이라고도 하고요. 가치투자법, 가치평가투자법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투자한다. 그 얘기가 역투자 전략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디귿 증권시장의 과잉 반응에 따른 가격 착오 현상을 활용한다. 요 디귿이 이제 어떤 소리냐면 주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외부에서 충격이 빵 때려지면은 원래 요만큼만 떨어져야 될 것을 여기까지 확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빠졌죠. 이때가 바로 저평가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 많이 빠졌던 애가 원래 정상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해서 다시 사이클을 찾아갈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저평가에 매수하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도해버리면 시세 차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가격 착오 현상을 강조하는 게 전술적 자산 배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는요, 이 시장의 효율성을 부정하는 내용들이에요. 시장이 비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효율성을 부정한다 또는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본다. 두 가지 똑같은 표현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거는요, 이러한 현상들이 안 생기고 계속 일정한 사이클을 따라간다라는 게 시장이 효율적인 상황이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리을 전술적 자산 배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산 집단의 가격이 랜덤워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자, 이제 이 자산 집단의 가격이 랜덤워크를 따른다라는 건 가격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만 봐볼까요? 자, 여기서 이걸 우리가 이 과잉 반응에서 확 떨어졌잖아요. 이거를 저평가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예전에는 어디까지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이거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너는 저평가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랜덤워크, 네 마음대로 갈짓자 걷는 게 아니라 너는 언제나 그렇죠. 추세를 갖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패턴을 갖고. 그러니까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 랜덤워크를 가정해 버리면은 전술적 자산 배분의 가정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을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잉 반응 이후에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평균 반전 현상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한 내용들 기억, 니은, 디귿 맞고 리을만 틀렸네요. 거기에다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용어들 시장의 비효율성 이런 내용들 저평가면서 고평가면도 있고 가치투자법 그리고 기억에 있는 예상, 예측, 매매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두면 전술적 자산 배분의 핵심 키워드들이 돼요. 이제 뭐 기본서 학습을 안 하셨어도 문제집 풀고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은 문제집 풀면서 저랑 분명히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은 키워드 중심의 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건데 그 키워드 단어 하나만 갖다가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은 여기에다가 굳이 키워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요, 초과 수익이에요. 시장 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추구해요. 하지만 반면에 70번에 있었던 전략적 자산 배분은 시장을 효율적으로 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짜놓고 땡이거든요. 그 포트폴리오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시장을 따라가요. 그 얘기는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이 전략적 자산 배분이 된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략 전술 반드시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맞았으니까 2번 정답 되겠네요. 됐죠? 네. 자, 계속해서 72 옵션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보험 OBPI 전략이네요. 이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OBPI 전략은 기본적으로요, 풋옵션의 델타를 이용하는 전략들이죠. 풋옵션의 델타를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어떤 소리냐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풋옵션은 이익을 내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전략이요. 리스크를 회피하려면 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 처하는 위험은 가격 하락 위험이에요. 이때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 위험을 피하려면 어떠한 특정한 자산이 얘가 마이너스 날 때 플러스 내주면 되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상품들이 우리가 이제 파생해서 한번 배우겠지만 요 풋 옵션이라네요. 그렇죠? 이 풋 옵션에서는 요게 기초 자산인데 주식의 가격이에요.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다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그때부터 수익을 급격하게 내는 게 풋 옵션의 특징이거든요. 얘하고 요렇게 지금 제가 녹색으로 쫙 그은 게 얘가 주식이라고 보면 돼요. 둘이 만나는 요 구간들이 주식 입장에서는 매입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풋옵션에서는 행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딱 들어가면 주식은 뭐를 마이너스를 내고 풋옵션은 플러스를 내니까 이 둘을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이 돼버리는. 그래서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주식 매수 플러스 풋 매수. 이게 바로 방어적 풋 전략,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요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게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에요. 지금 제가 한 얘기 중에서 근데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지나갔어요. 그렇죠? 모방 한다고 했지 이 전략을 동일하게 쓴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모방한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풋 옵션을 실제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풋을 매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 이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옵션을 사면 프리미엄이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리미엄 자체도 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옵션 안 사고 얘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낼 거야. 이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1번 방어적 풋의 성과를 모방해내고자 하는 전략이요.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그대로. 2번 옵션의 델타 일증의 개념에서 발생된 개념이요. 그러니까 델타 값의 변화 비율만 맞춘다면 손실은 이 옵션의 델타를 통해서 우리가 해지할 수 있어 이거요. 그래서 이제 풋을 매수한다 그랬는데 풋을 몇 개 사야 되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이 옵션의 델타만큼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개수를. 요거 이제 델타 해증 문제들에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3번 위험 자산과 풋 옵션을 매입하는 전략이다. 제가 옵션 산다 그랬어요? 안 산다 그랬어요? 매수 안 한다 그랬죠? 모방만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3번이 땡이에요. 그래서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을 매수하는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갖고 이제 저 무위험 자산의 보유 비중을요, 이 풋옵션의 변동 비율에 이제 링크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떨어져도 무위험 자산이 버티면서 계속 이자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자가 위험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꿔가는 형태들이죠. 그러다가 보면 위험 자산의 가격이 떨어져도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얘를 메꿔주니까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죠. 됐죠? 네. 4번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의 구성 비율을 동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옵션의 성과를 복제하는 전략이다. 맞는데요. 그래서 72번의 정답은 3번이 오답이 되고요. OBPI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 프로텍티브 풋에 대한 개념 이해하고 얘를 모방한다는 거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반드시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계속해서 73번 패시브 운용에서 사용하는 주가지수별 특징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으로 모두 묶인 것은 기억 다우존스 산업평균과 니케이 225는 주가 가중 주가지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중을 시켜요. 주가에다가. 그래서 다우라든가 니케이 225 같은 경우에 특히 다우 저 산업평균 지수를 우리가 잘 안 보고 저 나스닥 지수를 많이 보죠. 다우는 이제 큰 비중이 주가가 높은 회사의 주식이 전체 영향을 많이 줘요. 근데 우리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가 가중 방식이 아니라 시가총액 방식이잖아요. 시총이 큰 애들에게 비중을 많이 주는. 그렇죠? 그래서 평가 방식이 달라서 얘를 보고 국내 주식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계속 니은 코스피와 코스피 200은 유동 시가 가중 주가 지수이다. 그렇죠? 시가총액 방식, 시가 가중 방식이 맞아요. 니은도 맞고요. 디귿 시가 가중 주가 지수는 과대평가된 종목의 가중치가 높아지는 문제점을 내포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이 갑자기 주가가 막 올라요. 뭐 이게 풍문이라던가 어떠한 그 소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버리면 그 회사의 주가가 전체 시장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리을 동일 가중 주가 지수는요. 모든 주가를 다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소형 기업의 가중치가 높아지는 경향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중치를 다 동일하게 놓으니까. 실은 시가총액이 작지만
똑같은 가중치를 둔다면 소형 기업들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내용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네요. 그래서 73번에 정답은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74. 성장주와 가치주의 일반적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성장주하고 가치주도 많이 물어보죠. 성장주는 말 그대로 미래 성장성이 큰 거고, 가치주는 지금 배당 많이 주고 주가 차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애가 가치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주랑 가치주랑 미래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이 비슷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아무튼 가치주가 고배당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요 내용을 갖고 특징을 한번 잡아보세요. 1번, 성장주는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과거의 평균적인 증가율보다 낮지 않고요,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주예요. 우리가 뭐 이익의 탄력성에 베팅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전에 5% 올랐으면 점점점 그 증가율이 과거보다도 더욱더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2번, 성장주는 퍼가 평균보다 낮지 않고 높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되니까. 3번, 가치주는 PBR이 평균보다 높지 않고 낮아야 돼요. 왜 그래요? 배당을 많이 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4번, 가치주는 배당 수익률이 평균보다 높죠. 제가 고배당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74번에는 4번이 정답이고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치주도 마찬가지로 높은 그 매매 차익, 주식 수익, 주가 차익 수익률, 여기에다가 고배당 수익률 두 가지를 노리는 게 가치주. 이익의 탄력성, 즉 기업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게 성장주. 이렇게 정리해서 특징까지 한 번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74번의 정답은 4번 맞고 1, 2, 3번 전부 다 오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75. 수익률 역전 그룹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은 총 몇 개냐? 이거 75번 같은 경우에요. 수익률 역전 그룹을 물어보잖아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기 디귿에 보이는 저 베타 보이시나요? 제가 수익률 역전 그룹인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땡땡땡 역전 현상 이렇게 나오는 게 수익률 역전 그룹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75번에서는 정답은 디귿 저 베타 효과만 수익률 역전 그룹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여기 있는 소형주 효과나 1월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정보 비효율이 되고요. 저 베타라던가 저 PBR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비율, 상대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그런 효과들이 되겠죠. 얘네들이 전부 다 효율적 시장 가설을 부정하는 애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부정 또는 효율적 시장 가설 또는 이상현상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시장이 비효율적임을 나타내는 증거들이다라고 학습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요, 이제 저희 그 문제 75번 정답지에 한번 넘어가 보면 정보 비효율 그룹과 상대적 저가주 그룹 그리고 수익률 역전 그룹 세 가지에 대한 이상현상을 정리해 놨거든요. 한 번 정도 보기로 좀 추천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75번의 정답은 1번 디귿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76번이에요. 자, 이제 75번까지가 주식 투자 전략이었고요. 76번부터가 채권 투자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들은 지금 보면은요, 75번도 그랬고 76번도 그랬고 전환사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총 몇 개냐를 묻잖아요.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아서 이렇게 많이 보이긴 힘든데, 얘가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보기 1,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1, 2, 3, 4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맞는 거 틀린 거 구분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전환사채는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이 전환권 행사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전환권 행사로 주식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사라져버리고 주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타인 자본으로 자금을 받았어요. 타인 자본으로 자금을 갖다가 우리가 끌어다가 썼는데, 이 타인 자본이 주식으로 바뀐다라는 건 자기 자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소리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페리티가 1보다 크다면, 즉 이 주가가 내가 바꿔야 되는 가격보다도 현재 주가가 훨씬 더 높다면 높은 주가 차익,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전환사채가 돼요. 볼게요. 기업. 전환권 행사 시 발행회사 부채와 자본은 모두 감소한다. 부채는 감소, 자본은 증가되죠. 자기 자본은. 기억 틀렸고요. 니은. 발행 이율은 보통 사채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벌써 틀렸어요. 왜 그래요? 전환사채는 채권에다가 콜옵션이라는 전환권을 줬으니까 얘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금리까지도 일반 보통 사채보다 높으면 이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사채보다 낮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옵션부 채권들이죠. 신종 채권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낮은 게 일반적이에요. 왜? 제일 좋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주가가 상승하면 페리티는 같이 올라가죠. 페리티가 커질수록 나의 이익이 커지는 거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딕은 맞고요. 리을. 전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전환 가격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예, 조정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전환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찍어내면은요,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니까 동의를 거쳐서 전환 가격을 낮추기도 해요. 그래서 리을도 틀렸어요. 그래서 맞은 건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7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전환사채에 대한 개념들은 기억, 니은은 되게 뻔한 내용들인데요. 디귿, 리을 같은 보기들은요, 한 번 정도 눈여겨보시기에 되게 좋은 보기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77. 공모 발행의 간접 발행 방식 중에서 발행 회사가 발행 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거예요. 누가 부담한다? 발행 회사가요. 이게 이제 두 가지만 여기서도 체크하시면 되는데, 발행 사냐, 주관 사냐,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발행세는 말 그대로 이제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회사가 이제 발행사고요. 주관사는 증권사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사 같은 대행사들. 아시겠죠? 자, 근데 누가 부담하란대요? 얘가 다 부담한대요. 그러니까 팔고 안 팔리면은 말아. 내가 손해 감당해야지 뭐. 너는 뭐만 해줘? 네가 물건 파는 업무만 위탁 대행해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77번에는 3번에 있는 위탁 모집 방식이 바로 정답이 된다고요. 그럼 다시 보세요. 1번에 있는 총액 인수 방식은 뭐예요? 여기 이 주관사인 증권사가 이 발행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싹 다 갖다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고 못 팔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애초부터 시작부터. 2번에 있는 잔액 인수 방식도 비슷해요. 근데 얘는 일단 팔아보고 남으면 살게요. 총액 인수는 시작부터 다 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매출 발행 방식은 간접 발행 방식에 포함되지가 않고 직접 발행 방식이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1, 2, 3번이 간접 발행 방식인데 총액, 잔액, 위탁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수수료 한번 볼까요? 수수료 누가 제일 비쌀까요? 그렇죠. 총액이 제일 비싸죠. 시작부터 다 사가니까. 그 다음에 잔액 그리고 위탁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방식이 된다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77번 문제 푸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계속해서 78. 보기는 마이켈의 채권 가격 정리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자, 마이켈의 채권 가격 정리네요. 1번 정리 뭐예요?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이다. 두 번째, 기간이 길수록, 여기서 기간은요, 만기, 잔존기간 전부 다예요. 길수록 변동성은 커진다. 3번 정리는 커지는데 체감한다. 그렇죠? 그리고 4번 정리가 이제 볼록성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주가가 아니라 가격이죠. 가격 상승폭과 가격 하락폭을 비교했을 때 가격 상승폭이 크다예요. 자, 4번이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1번하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가격이 상승하려면 그렇죠. 수익률이 하락해야 되고, 가격이 하락하려면 수익률이 상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동일하면 동일한 폭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과 동일한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 이 둘을 비교했을 때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볼록성이라는 이렇게 생긴 볼록성 그래프, 이 컨벡서티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변화율과 요 변화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됐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표면 유효가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5가지가 마이켈의 채권 가격 정리가 된다. 자, 보기 볼까요? 1번. 잔존 기간이 길수록 동일한 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폭. 2번이네요. 기간이 길수록 변동폭은 커진다. 변동성 커진다. 맞죠? 두 번째 때 만기가 일정할 때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은 같은 폭의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보다 얘가 더 크다네요. 그러니까는 커진다, 크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마이켈의 채권 가격 정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시는데 항상 4번은 힘들어 하시니까 4번은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크다. 가격이 오를 때 더 오르더라.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자, 계속해서 79. 보기에서 채권 수익률이 5%에서 6%로 상승한 경우
수정 듀레이션과 채권 가격 변동률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라. 자, 79번 문제인데요. 자, 7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수익률 변동과 이거 잘 보세요. 채권 문제, 계산 문제에서 꽤나 나와요. 수익률 변동과 가격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수익률 변동 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지금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정 듀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제가 마일킬 채권 가격 정리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볼록성이라는 애요. 개념상으로는 이래요. 수익률이 변동이 되면 채권 가격이 변하는데 그 변동폭은 듀레이션에 영향을 받는다. 듀레이션이 잔존 만기니까 얘가 즉 우리가 주식에서 이야기하는 베타 같은 애예요. 채권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죠. 그래서 마이너스 수정 듀레이션 여기에다가 수익률 변동폭 에다가 채권 가격을 곱하면 수정 듀레이션을 고려한 가격 변화 수식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컨벡서티 곱하기 수익률 변화에 제곱을 하면 얘가 바로 볼록성에 의한 변화폭이에요. 아시겠죠?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수정 듀레이션만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지금 해당 문제는 수정 듀레이션만 이용하는 문제였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꼭 알아둬야 되는 거,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수정 듀레이션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아니라 우리 그 마이켈의 채권 가격 중 1번 기억나시나요? 1번? 1번 뭐였어요? 수익률과 가격은 반 비례 관계이다. 그럼 이제 이 79번 문제에다 접목을 해보면 수익률이 5%에서 6%로 1% 상승했네요. 그러니까 수익률 변동이 플러스 1%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이 채권 가격 변화는 어때야 돼요? 얘가 올라갔으니까 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부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양수의 양수값을 곱하면 올라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마이켈의 채권 가격 정리 1번을 우리가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음수의 양수를 곱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록성은요. 이 수식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수익률 변화폭의 제곱을 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전부 다 양수로 나와요. 그래서 볼록성은 언제나 채권 가격의 변화를 이렇게 서브해 갖고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볼록성이 클수록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채권 종류는 3년 만기 연단위 후급 이자 지급 2표채네요. 액면가 10,000원이고요. 표면금리 4%, 채권 수익률 5%, 듀레이션 2.88년이네요. 자, 그럼 수정 듀레이션 먼저 계산해야죠. 수정 듀레이션은 시장 수익률로 듀레이션을 나누면 수정 듀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시장 수익률이 없잖아요. 그때는 누가? 그렇죠. 채권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 저기 있는 채권 수익률 옆에다가 만기 수익률, 시장 수익률, 유통 수익률이라고 적어두세요. 똑같은 개념으로 쓰셔도 돼요. 뭐가 나오든. 그러니까 1.05분의 2.88 되네요. 그러면은 수정 듀레이션이 몇 년이 나오냐면 2.74년이 나와요. 그럼 이 듀레이션 2.74년이 나오네요. 그리고 2.74년 곱하기 수익률 변동 1% 채권 가격 10,000원 넣어갖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74원이 나오는데 여기 부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74원. 수익률로만 계산을 할 거면 마이너스 2.78% 이렇게 가격의 변동, 수익률 변동 똑같은 거니까 2.74% 8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뒤에 넘어가서 보면 보기에 1번에 약 2.74년 수정 듀레이션 그리고 수익률은 2.74% 하락이 되겠죠. 2.74%.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연찮게 수정 듀레이션과 채권 수익률의 가격을 일치시켰네요. 맞죠? 요 문제들은 그리고 푸는 또 다른 요령들이요. 가끔씩 지금 이 현재 가격은 얼마냐라고 나오면 자, 예를 들어서 채권이 10,000원이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1% 올라가서 274원 빠지니까 현재 채권의 가격은 9,726원이 돼요. 이해되시죠? 요게 빠져야 되니까 이 수익률이 1% 오를 때마다 274원이 빠져갖고
1년이 지나면 9,726원. 현재 가격이 9,726원인데 보기에 뭐 1,100원, 1,200원, 1,020원, 9,726원 나오면은 풀 것도 없이 그냥 개 고르면 돼요. 무조건 그 기준 가격보다 싸줘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 수익률이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을 몰라서 난 죽어도 못 외우겠다. 그러면 최소한 찍더라도 1번, 3번은 절대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올라간다 떨어진다만 알면 확률이 25%에서 50%는 되게 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수식에 대한 부분들 한 번 정도는 더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8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채권 운용 전략은 뭐냐? 보기. 서로 다른 두 종목 간의 수익률 격차가 일시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되었다가, 자, 여기서부터 지금 뭘 얘기해요? 이게 수익률의 차이가 벌어지고 확대되는 거, 벌어졌다가 축소되는 거, 우리가 이걸 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해요. 축소되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 특성을 이용하는 운용 전략. 그렇죠? 스프레드 운용 전략이네요. 채권 교체 전략은 장단기 채권을 바꾸는 거고요.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은 단기채와 장기채, 이제 단기채가 갖고 있는 극단적 가격 변화, 장기채가 갖고 있는 그 변동성의 크기, 이걸 이용하는 전략이고요. 채권 면역 전략은 패시브 전략으로 우리가 그 부채와 자산을 일치시켜서 어떤 듀레이션으로 그 부채 만기를 막아서 그 리스크를 없애는 그런 패시브 전략 중에 하나예요. 채권 면역 전략은. 그래서 80번에는 정답이 1번 스프레드 운용 전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번 시간도 이제 여기까지만 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81번부터 채권 문제 조금 더 이어서 풀고 파생상품 풀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뭐 채권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파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이제 후반에 아무래도 운용 전략들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부분들이 약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요. 흐름만 갖고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히려 여기가 큰 틀 안에서 나오고 너무 지엽적인 부분들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요. 학습하기는 훨씬 더 효과적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8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